지금 당장 포털이나 증권 앱을 켜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탭을 눌러보십시오. 화면을 꽉 채운 기괴한 숫자의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2026년 3월 6일, 오늘 이란 전쟁 전 6일차.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은 무려 1조 9천억 원을, 기관은 1조 원을 시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2조 9천억 원의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폭탄을 누가 다 받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2조 8천억 원,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맨손으로 다 주워 담았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까요?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보름 만에 외국인이 내다버린 주식은 무려 19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1,500원을 뚫는 공포의 한복판에서 15조 원을 쏟아부으며 그 폭탄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맹렬하고 충격적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가 끝났다고 목숨 걸고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불타는 호르무즈 해협 속으로 썰풀지고 뛰어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 두 주체는 정반대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15조 원짜리 대격돌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외국인이 진짜로 파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는 지금 이 순간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 살아남는 자와 쓸려가는 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코스피가 9.63%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12%라는 역사적 폭락을 겪은 시장이 하루 만에 V자 반등을 그려낸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시간별 수급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흑배를 들기엔 너무 이른 서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 자금이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오전 9시 42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이미 7,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열흘 연속 매도 행진을 벌이던 바로 그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자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지수는 순식간에 12%까지 치솟았고 곧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를 경험한 시장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로 뒤집힌 겁니다. 마치 냉탕에서 온탕으로 순식간에 몸을 옮긴 것처럼 투자자들은 극심한 온도 차이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반등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오후로 돌려보십시오. 오후 2시 39분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그 시각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뚝 끊기더니 순매도로 돌변합니다. 오전에 7천억 원 넘게 퍼부었던 그 손이 오후에는 되려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장마감 시점, 외국인은 결국 1,444억 원 순매도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오전의 뜨거운 매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매도 장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치솟았다가 밀려내린 지수를 누가 떠받쳤을까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날 하루만 1조 8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외국인이 내던진 물량을, 기관이 내던진 1조 7천억 원의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마치 거울처럼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 순서를 냉정하게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급반등에 불을 지핍니다. 주가가 치솟으며 시장은 환호합니다. 오후, 오른 가격대에서 외국인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 개인이 그 빈자리를 메꿉니다. 이것이 의도된 구조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충돌이었는지 그 해석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의 반등을 만든 것은 외국인이었지만 그 반등의 비용을 치른 것은 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KB증권의 분석도 같은 맥락을 짚었습니다. 외국인의 장중 매수는 장기적 낙관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전날 과도한 급락 이후 포지션을 되감는 쇼커버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프레임으로 시야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6일 일까지 단 12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9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2월 27일 전쟁 발발 직후 7조 원, 3월 3일 검은 화요일에 5조 1천억 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5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그 폭탄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15조 대 19조. 이 숫자가 말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이 거의 대부분 메꿨다는 뜻입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이런 규모의 개인 순매수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 2020년 코로나 당시 동학개미 운동도 이 정도 속도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주식을 버리고 도망치는 걸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파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뉴욕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의 스크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성과는 달러로 측정됩니다. 원화로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가 그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넣어볼까요? 3월 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7 원을 터치했습니다.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 환율이 1400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어치 있었다면 달러로는 약 714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가 한 푼도 안 빠졌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667달러로 쪼그라듭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7%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가가 7% 오르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 구조. 이게 바로 환차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매일 아침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채로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SK하이닉스의 HBM이 날개 돋친 듯 팔려도 원화가 매일 녹아내리는 한 달러 수익률은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달러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원화를 파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두십시오. 외국인은 한국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달러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원화 자산을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겹칩니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 즉 ETF와 인덱스 펀드의 기계적 리밸런싱입니다. 이 자금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아시아 비중을 정해놓고 그 비중에서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사고팝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연초부터 48%나 올랐습니다. 세계 수익률 1위. 같은 기간 중국은 4%, 독일은 3%, 미국은 마이너스 2%에 그쳤습니다. 일본이 16% 정도 올랐으니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올린 셈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시아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패시브 펀드의 알고리즘은 이 초과 비중을 깎아내야 합니다. 가장 황금성이 좋고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을 팔아서 덜 오른 대만이나 인도로 비중을 옮기는 겁니다. 감정 없는 기계가 가장 잘 나가던 한국 시장의 살을 깎아내는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만 19조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외국인이 대만 반도체 주식은 오히려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매도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만약 반도체 자체를 비관적으로 봤다면 대만 TSMC도 같이 팔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펀더멘털이 아닌 환율과 포트폴리오 역학이 만들어낸 기계적 이탈입니다. 3월 3일 전쟁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6.4 원이 치솟아 1466.1원에 마감했고 그 다음 날에는 장중 150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3월 환율이 1430원에서 1510원 사이에서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수십 원씩 뛰는 상황에서 달러 기반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은 불타는 건물 안에 금고와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어도 일단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도대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깡으로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15조나 받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무모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불편한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공포에 질려서 뇌동매매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026년의 개인은 과거의 개인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실탄부터 봅시다. 투자자 예탁금이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는 와중에 예탁금은 오히려 2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피바다로 변한 순간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권 계좌에 현금을 더 채워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예탁금이 50조 원이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 개인 투자자의 체급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매수 방식을 보면은 단순한 감에 의한 베팅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3월 4일 코스피가 12% 폭락한 그 처참한 날,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7개가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코오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오덱스 레버리지에만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건 뭐 묻지마 투자가 아닙니다. 지수 자체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해 반등 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화된 상품을 전략적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코스피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약 8.0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코스피 PER이 8배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 2년 안에 원금의 2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PER 8배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계적 사실이 개인 투자자들의 뼛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자금 구조 자체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개인 투자는 여유 자금을 넣고 빼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IRP, ISA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주식형 ETF에 투입되는 이 돈은 시장이 폭락하든 급등하든 매달 꾸준히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이건 포모에 의한 충동 매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정기 매수입니다. 실제로 2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일평균 순매수는 8,19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구조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그 위에 AI 반도체 랠리에 대한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개인의 폭풍 매수는 이란 전쟁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강력했던 매수 기조가 폭락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이란 전쟁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역사적 박앤세일의 시작으로 읽힌 겁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전쟁과 상관없이 진행 중이고 브로드컴은 2027년 AI 매출만 1,000억 달러를 자신있게 전망했으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25%나 세일 중입니다.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면 줄을 서는데 주식시장에서 25% 할인하면 오히려 도망가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논리는 완벽할까요? PER 8배의 박앤세일 공식은 정말로 이번에도 통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잔혹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의 폭락은 과거의 폭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른 채 과거의 공식을 적용하는 순간 스마트했던 투자가 치명적인 착각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융 시스템의 마비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은행 간 신뢰가 무너진 것이었지 공장의 기계가 멈추거나 원자재 공급이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자 시스템은 비교적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라는 충격이 실물 경제를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백신이 나오고 유동성을 풀자 V자 반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의 폭락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 충격이 아닙니다. 실물 에너지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물목에서 300여 척의 유조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송선 7척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국회 간담회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한 척에 200만 배럴, 이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7척이면 일주일치 석유가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치명적인지 풀어보겠습니다. 금융위기나 바이러스 충격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완화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유조선을 금리 인하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내려도 이란 앞바다의 기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물 충격과 금융 충격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WTI 유가는 배럴당 8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수주간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연쇄 반응을 따라가 보십시오.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도미노.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원자재 채굴 비용이 오르고 결국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치솟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전기료가 뜁니다. 한국 전체 전기 생산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30%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한 전기 먹는 괴물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은 가격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헬륨의 90%가 중동에서 옵니다. 공급이 끊기면은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여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기업 이익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 상승으로 원가가 올라가고 가고 수요가 위축되면은 지금 싸다고 판단한 PER 8배의 분모, 즉 기업 이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분모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배였던 PER이 10배, 12배로 올라갑니다. 싸다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오히려 비싸졌다라는 마법 같은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코로나 때는 유동성만 풀면은 기업 이익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기업 이익의 회복 시점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개인들의 분석은 팩트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팔리고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분석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쟁이 무한정 뒤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2026년 폭락만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기업 실적이 녹아내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집 나간 외국인들은 대체 언제쯤 한국 증시로 돌아올까요? 외국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떠났다가도 조건이 맞으면 가장 먼저, 가장 맹렬하게 돌아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그랬고 2022년 반도체 다운사이클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돌아오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휴전 뉴스 같은 모호한 기대가 아니라 차갑고 명확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 원달러 환율의 1460원 이하 하향 안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환차손입니다. 환율이 1,500원 위에서 머무는 한 아무리 한국 주식이 싸도 달러 기준으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환율이 1,460원 아래로 내려와야 비로소 환차손 공포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재진입을 검토합니다. 이미 3월 4일 장중 1,507원을 찍었다가 장 마감에는 1,476원으로 내려왔고 5일에는 다시 1,46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의 방향 자체가 중요합니다. 꼭 1,460원 아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의 귀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 WTI 유가의 70달러대 안착입니다. 지금 유가는 81달러입니다. 브렌트유는 85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 유지되면 한국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유가가 70달러대까지 내려와야 인플레이션 걱정이 누그러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며 기업 이익 전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이 재개되거나 미국이 약속한 호위 작전이 실제로 실행되어 원유 공급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구체적인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꺾이는 순간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은 맹렬한 쇼커버링과 함께 코스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지금 객관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PR 8배는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펀더멘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매크로 리스크만 진정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트리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트리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처절하게 시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에서 4주 내 작전 종결을 언급했고 물밑에서 미국과 이란의 비공식 접촉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상원은 공습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란도 미국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날 확률은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초반에는 63%가 한 달 내 휴전을 예상했는데 그 기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고 추가 확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걸프만 미군 기지가 피격될 수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말 사이에 터질 수 있는 뉴스 하나가 월요일 장을 5%의 갭 상승으로 열 수도 5%의 갭 하락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맹목적인 낙관도 공포에 찬 비관도 아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AI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은 건재합니다. 브로드컴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우려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고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까지 확인됐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도 새 원자로 건설을 위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고 이건 한국의 원전 관련주에도 호재입니다. 펀더멘털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은 매우 스마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석이 완벽하게 맞아도 시장의 시간표와 엇갈리면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전략이라도 투입 시점이 틀리면 병력만 소모합니다. 지금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펀더멘털과 센티멘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털은 목적지이고 센티멘털은 도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한다는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전쟁 때문에 폐쇄되어 있다면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당장 출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가 열리는 시점을 확인한 뒤 출발해도 부산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출발 타이밍은 도로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 그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매크로 변수입니다. 전쟁은 기업의 분기, 실적 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주가의 시간표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야생의 변수입니다.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코스피가 바닥까지 가는데 한두 달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그 조정을 한꺼번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만큼 반등의 속도와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12% 폭락했다가 10% 급등하고 다시 다음날 7에서 8% 빠질 수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 변동성을 버텨낼 멘탈과 자본력이 개인에게는 구조적으로 부족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헤지펀드는 선물과 옵션으로 하방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현물 매수만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하방 보호막 없이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1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탁금을 믿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를 기업이니까 쌀 때마다 계속 모아가면 이기는 거 아니야? 평상시라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과 유가 폭등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매크로 폭탄이 터진 시기입니다. 이런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 끝없는 매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른바 실탄소진의 저주입니다. 바닥을 예측하고 내려갈 때마다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찐바닥이 오기도 전에 여러분의 계좌에 현금이 말라버립니다. 코스피 5,500이 바닥인 줄 알고 돈을 다 썼는데 전쟁이 확전되어 5,000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역사적 최저점에서는 구경만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총알을 다 쏴버린 빈 총으로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전쟁이라는 것이 변수를 이겨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루에 10%씩 위아래로 널뛰는 장세에서는 사람의 멘탈이 버티질 못합니다. 더 위험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장호가
32조 3,68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뿐 아니라 빌린 돈으로까지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으로 산 주식은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담보 비율이 깨지면 내가 옳든 틀리든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실제로 3월 4일 폭락 때 CFD 계좌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낙폭을 증폭시킨 것이 확인됐습니다. 내 분석이 맞아도 반대 매매에 강제로 끌려 나가면 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더 없어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4년 전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 주가가 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전자가 됐습니다. 10만 원에서 손절하고 5만 원대에서 다시 산 사람은 15만 원의 이익을 냈지만 10만 원에서 버티다가 5만 원까지 물린 사람은 겨우 10만 원의 이익만 냈습니다. 때때로 손절의 원칙은 냉혹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는 맹신도 다 끝났다는 공포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조심스러운 중립입니다. 시장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을 계속 관찰하되 확인되지 않은 희망에 올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향이 맞는데 돈을 잃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억울하고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그 패배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B2, 즉 신용과 미수를 동원한 투자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빚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시간이란 내 판단이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30% 빠져도 내 분석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다릅니다. 담보 비율이 깨지면은 증권사가 물어봅니다. 입금하실 겁니까? 청산하실 겁니까? 여기에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내 분석이 완벽하게 맞고 한 달 뒤에 주가가 회복될 것이 거의 확실해도 내일 반대 매매에 강제로 끌려 나갈 수 있습니다. B2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빚을 쓰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차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5천까지 빠진 후 반등이 시작된다면 현금을 가진 사람은 그 반등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배팅으로 빚까지 쓴 사람은 추가 하락에 속수무책이고 반등이 와도 이미 반대 매매로 물량이 사라진 뒤입니다. 하락에서는 더 크게 당하고 상승에서는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B2의 구조적 비극입니다. 원칙 하나를 지키셨다면 이제 시장에 재진입하는 시점을 판단할 세 가지 팩트체크 지표를 기억해 두십시오. 예측하지 마시고 이 숫자들이 충족될 때까지 관망하십시오. 첫 번째 지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세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는가? 하루 이틀의 순매수는 숏커버링이나 트레이딩성 매수일 수 있습니다. 3월 5일 반등 때도 외국인은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았습니다. 하루짜리 순매수로는 추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외국인의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동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고 동전의 성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표, 윅스 공포지수가 20 이하로 안정되는가? 윅스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3월 5일 기준 빅스는 21.15입니다. 장중 28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온 거는 긍정적이지만 20이라는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20 아래로 안착해야 시장이 정상적인 변동성 범위로 돌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 재개 등 실물 리스크 완화 기사가 뜨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표입니다. 아무리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라면은 에너지 충격의 시한폭탄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약속한 호위 작전이 실제로 실행되어 유조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이란과의 휴전 합의로 봉쇄가 해제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십시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은 그때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계단을 밟듯이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관찰 비용입니다. 바닥의 10%를 놓치는 것보다 추가 하락의 20%를 맞는 것이 훨씬 더 뼈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한 15조 원짜리 대격돌의 이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기업이 싫어서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리밸런싱이 만들어낸 구조적 이탈이었습니다. 개인은 공포에 질려 뇌동매매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0조 원의 예탁금과 PER 8배라는 역사적 데이터를 무기로 철저하게 계산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둘 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서늘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의 19조 원 매도 물량을 15조 원이나 받아낸 것. 이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체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년 전이라면은 외국인 매도에 시장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 한국 개인 투자자는 130조 원의 실탄과 ETF를 통한 구조적 자금, 그리고 수차례의 폭락에서 단련된 학습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스마트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한 것과 무적인 것은 다릅니다. 방향을 아는 것과 타이밍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시적 변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 아무리 옳은 분석도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버텨낼 자본력과 멘탈을 확보하는 것이 분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의 파도에 올라타되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기술,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포지션은 때론 현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투자 포지션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더 빠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반등이 확인되면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선택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빚을 쓴 투자자입니다. 환율이 1460원 아래로 안정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이 세 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체크하십시오. 이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희망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숫자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외국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두 시선 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시선을 모두 가진 사람만이 이 폭풍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매크로를 읽되 개인처럼 펀더멘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둘 사이의 간극에서 원칙을 세운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사라고 했다, 팔라고 했다. 그런 말에 기대는 투자는 가장 낮은 등급의 투자입니다. 메시지를 보시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십시오. 주식은 베팅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대응하고 시장이 스스로 바닥을 증명하는 순간에 타격하는 것, 이것이 살아남는 자의 방식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대한민국의 석유가 묶여 있고 월요일이라는 블랙박스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탄을 아끼고 시장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저없이 행동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